쭉 가게. 네, 오늘 뻔뻔한 테레비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유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6월 말에. 원래 7월날 공고가 나는 거였는데 6월 말에 그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상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좋아요도 막 300분 넘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겸임 교수라는 게 전임 교수랑은 다르게 이렇게 굉장히 학교에서 많은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맡은 바 소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또 이제 맞물려서 제가 이제 그 나주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세계유산 토요뮤지엄이라고 어린이들을 좀 대상으로 한 체험형 박물관을 만들어요. 이제 주제가 이제 세계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주에 있는 3917 마중이라는 공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어요. 지금 만든 건 성인용 교재인데, 이걸 이제 어린이용 교재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직원분한테 이제 지시를 해서 만들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세계유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PPT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 바깥쪽에 보이는 지도가 2016년에서 2017년에 이제 제작되는 이제 세계의 그 세계유산 지도예요. 지도인데 굉장히 지금 많은 점들이 이렇게 막 찍혀 있어요. 찍혀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께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확인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깔려 있는데 나중에 제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께 나오면.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서 만드는 거죠. 세계유산 센터에서 만드는 거고, 이거 번역하는 거는 이제 또 한국에서 또 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해다. 실제로 세계유산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내용을, 그렇다면 세계유산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다. 유네스코의 유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정의가 있고,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제 OUV라고 그러죠.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그래가지고 OUV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세계유산위원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것이 또 이제 있겠고요. 이게 라이트가 이렇게 켜져 있으니까 이게 비치네. 이게 꺼야 되겠네. 잘 보이시죠? 제가 잘 안 보이죠? 제가 잘 안 보여도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역 또는 국가의 개념을 초월한 인류 공동유산이라고 이제 정의가 또 있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유산의 종류예요. 종류인데, 유산의 종류는 크게 이제 세계유산 협약으로 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고요. 너무 꼼꼼한데? 그래도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비치나요? 살짝 비치네. 그래도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볼게요. 안 보이긴 마찬가지네.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 얼굴이 보여야지. 또 무형유산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의례, 행위, 예술, 기능, 전통 지식 등을 이제 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그런 협약이 또 있고,
그 밑에 보면 세계 기록유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지금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세계유산협약과 무형유산협약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국가 간의 협약이면서 국가 간의 협의체인 총회, 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분담금 및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세계 기록유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의 사업으로서 국가 간 협약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사업이고 사무총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 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분담금 및 의무가 없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세계유산협약이나 무형유산협약보다 세계 기록유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더 등재되기는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예,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다. 이거는 국가 간의 협의니까. 요즘에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경쟁이 너무나 과열돼서 국가 간의 완력 싸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보면은 세계유산 협약, 무형유산 협약에 의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이크를 안 꼈네. 마이크를 껴야 되는데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협약의 탄생이에요. 배경은 유네스코 헌장을 구현한 것인데, 유네스코 헌장은 뭐냐?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입니다. 그 유네스코 헌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는데 그 계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집트 누비아 유적보호 운동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959년 이집트 아스완 하이텐 건설로 인해서 침수 운명에 처한 아부신벨 사원 등 고대 누비아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유산을 상시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1972년에 세계유산 협약에서 이제 채택이 됐고요. 현재 191개 가입국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죠. 네. 그러면은 그 누비아 유적이 무엇이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이집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 바로 이게 이제 아부신벨 신전이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제가 지금 전 아직 이집트를 못 가봤어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저의 지인인 이집트 전문가 강민수 선생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제 직접 찍어 오신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부신벨 신전 뭐 한 번쯤 문화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그 이집트가 이렇게 여름마다 이렇게 범람을 하잖아요. 홍수가 나서 강물이 범람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범람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농업을 하더라도 막 이렇게 침수도 많이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집트에서는 거기에 댐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죠. 근데 여기서 댐을 짓다 보니까 그 댐하면 그 댐을 지으면은 그 댐을 만든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수몰 지역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수몰 지역에 이런 중요한 유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옮기거나 이럴 수 있는 예산이 뭐 지금도 이집트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유네스코에서 그럼 우리가 저걸 좀 도와줍시다 해서 이제 도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부신벨 신전 같은 경우에는 람세스 2세의 대신전이라고 하고 기원전 1260년경에 전설이 됐다 그러죠. 기원전 1260년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 고인돌을 쌓던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문명의 발생지답게 굉장히 이제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을 당시로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규모가 대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전 사업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아시바를 막 이렇게 아시바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이런 걸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공사를 슬슬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 부분 한꺼번에 다 옮길 수가 없으니까 머리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차량으로 전용 트랙터가 아니라 트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크레인에 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옮겨가고 있고요. 이렇게 옮기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물론 그 광민수 선생님 사진은 아니고 광민수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자료예요. 자료고. 예,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옮겼죠. 예,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예, 결국에는 이 운동을 통해서 그 세계에 꼭 위험에 처한 이런 유산들이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등재시켜 나가면서 보호하는 그런 취지의 굉장히 그 좋은 취지의 운동이었던 거죠. 문화유산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이 세계유산과 관련된 이런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요. 부정적인 시선이 많고 너무 과열돼서 이거 무슨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각 지역의 치적의 용도로 활용이 되고 국가 간의 치적의 용도로 활용이 되고 그런 과열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비판을 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혹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혹은 위험에 처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유산들을 보호하자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이제 사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그래서 세계유산의 종류에는 이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이거 세계유산 협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세 가지라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시다시피 문화유산은 기념물, 유적, 건조물, 자연유산은 생물, 서식지, 자연경관, 자연기념물, 복합유산은 문화 플러스 자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또 문화경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경관은 자연과 사람의 학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뭐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중국의 저장화산 암벽화 문화경관. 이제 화산의 암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작치가 있나 봐요. 저도 못 가봤지만은. 그리고 페르가몬과 다층적 문화경관 뭐 이런 것들이 문화경관으로 이제 등재가 되고 복합유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사한 사례인데 페루의 마추픽추 같은 경우가 굉장히 험한 산지의 꼭대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마추픽추 자체가.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그 기술이라던가 문화적인 현상 같은 경우에도 잘 담고 있지만은 그 자연과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뤄내고 자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유산으로 등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OUV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1번부터 6번까지가 문화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7번부터 10번까지가 자연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고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되면 복합유산이 되는 거죠. 문화유산은 1번부터 6번까지, 자연유산은 7번부터 10번까지의 OUV에 해당되는 유산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2020년 현재 세계유산 등재 현황인데 올해 원래 그 중국 항저우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열리지 못하고 있고요. 2019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재가 됐는데 총 현재로서는 1121건이 돼 있고 문화유산이 869건, 굉장히 많죠. 자연유산이 213건, 복합유산이 39건. 복합유산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뭐 생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아무튼 두 군데서 같이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39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고 여기 또 하나 써있네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1972년 세계유산 협약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의 그 목적이 인류가 만들어낸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의 유산을 보존하는 거다라고 한국말로 써 있는 건 아니고 영어하고 프랑스어로 예, 세계유산 협약에 써 있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하는가?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크롬이라고 있는데 국제문화재 보존 복구 센터. 두 번째가 이코머스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 세 번째가 IUCN 세계 보존 연맹. 그렇게 되는데요. 이크롬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강화를 위한 연구, 기록, 기술 지원, 교육, 뭐 일반 대중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곳이 이제 이크롬이 되겠고, 이코머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 및 고고학 유물의 보존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부분에서도 주로 문화유산 쪽이 되겠죠. IUCN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연유산, 생태유산 그런 것들을 주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크롬과 이코머스, IUCN이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가령 이제 몇 개 국가가 회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걸 자세히 적어 놨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 글자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자 나중에 확인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문하고 권고 부분, 그러니까 이 유산의 가치를 이렇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본다던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코머스, IUCN, 이크롬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국가 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의 이행하고 운영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 있는 세계유산 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재 절차하고 기준인데요. 등재 절차는 여기 보면 간단히 보실 수 있는데, 잠정 목록이 이제 등재가 되죠. 먼저 그거는 국내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자국 내에서 이거를 이제 세계유산 심사를 올릴 건지, 이게 1년에 하나씩밖에 못 올리거든요. 만약에 이 심사가 없으면 막 1년에 막 10개도 올리고 100개도 올리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잠정 목록을 1년에 하나씩밖에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릴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정된 것들 중에서 다음에 바로 신청할 거를 우선 등재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추진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등재 대상을 선정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제출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자문기구에서 현지 실사 및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또 반복이 되는데,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코머스,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는 IUCN, 복합유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가지고 의견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의견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등재, 잘 된 거죠. 두 번째가 보류, 조금 더 생각해보자. 세 번째가 반려, 가져가라, 다시. 그리고 네 번째가 등재 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전문가들이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의 의견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출을 받으면 그거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 국가간협의체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거를 보고 거기서 다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이코머스라든가 IUCN 같은 데서 결정한 이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협의에서 그것이 다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보면은 등재 기준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것이 아까 보이시는 그 세계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있고, 그래서 1번이 뭐 천재의 창의성이 담긴 걸작품, 2번이 인간가치 교류의 시대적 변천이 반영된 것들, 뭐 이렇게 갖고 제가 약간 자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의 원문이 있어요. 그걸 이게 나중에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는 것이 낫겠다. 근데 이게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해석한 거, 내가 한 건가 누가 한 걸 본 건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아무튼 원문을 보는 게 좋다. 등재 10장 심사 과정이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데, 신청서 각국 정부에 제출하면은 그 센터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고, 사무국에서 어디 들어가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는 입장이라던가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겠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를 해당 유산이 지니고 세계